자, 오늘은 저희 학원에서는 잘 하지 않는 설명인데 중1 학부모님들 모시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이제 뭐 입시 얘기 이런 거는 좀 아직 멀긴 한데 그냥 좀 가볍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중학교 아이들의 로드맵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학원의 원장이고요. 이름은 유원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세게. 네. 네, 저희는 여기는 진명학원이라는 곳이고요.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대입학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없다 해도 몇십 명 정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아는 집 애들이에요. 제가 대학 보낸 애들 동생이나 저희 학원 다니고 있는 애들의 동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제 주로 다니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모님들은 이제 알게 된 지가 오래되셔서 뭐 이렇게 구구절절이 뭐 이렇게 별로 안 물으시고 그냥 제가 이렇게 짜드리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사실 중등부 선생님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근데 이제 그 아이들 중에는 뭐 예를 들면 저희 학원에 이제 국어과 팀장이 올해가 저희 학원에 근무한 지 12년째거든요. 수학과 팀장이 10년째고 막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애들이 이제 컸을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재수 씨들이잖아요. 근데 애들은 저희가 직접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막 생기는 거죠, 반들이. 예, 그런 애들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다 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전형적인 입시 학원이고요. 생긴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적어도 이제 관악구 동작구에서는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어머님도 좋아하시는 이제 인서울대학 제일 많이 보내는 대학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다른 학원이랑은 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런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따가 이제 저희 아이들 얘기할 때 여기 좀 필요해서 드리는데 구조가 좀 달라요. 토탈 케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대학을 보낼 때 제일 중요한 건 원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되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있다고 대학에서 걔를 뽑아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인지 어필을 해야 대학에서 뽑아갈 테니까 입시에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개별적으로 어렸을 때 학원 보내면 뭐 영어학원 따로 보내고 뭐 수학학원 따로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입시는 이제 그렇게 해갖고는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과목과 과목 간에 이제 우선순위도 잡고 균형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분량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도 다 케어를 해줘야 되고 책도 읽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예, 그래서 토탈 케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건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관악동작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입시에서 이렇게 막 압도적으로 이렇게 막 치고 나가는 지역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이제 대학 입시가 단계별로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애들이, 우리 동네 아이들이 이제 주로 막판에는 다 가요, 어디로. 뭐, 강남으로 어디로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들을 할 수 있는 학원을 만들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하는 거는 컨설팅이라 그래서 이 컨설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로드맵을 짜는 겁니다. 지금 오늘 부모님들을 모시고 하는 얘기도 이거예요. 이제 중1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로드맵을 설계할 거냐. 장기적으로 이건데 저희 학원에 이제 팀이 있죠. 요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일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 대학 보낸 아이들 계속 원서 같이 쓰고 그러니까 중3이 오면 뭐 3년짜리 로드맵을 짜는 거고요. 고1이 오면 2년짜리를 짜는 거고 중2가 오면 4년짜리를 짜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맵을 짜고 입시에 필요한 것들을 학년에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해주는 그런 컨설팅 구조가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의인데 학원이니까 강의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학원 강의라는 건 주로 이제 브랜드를 보죠. 브랜드를 보고 어느 학원 그 다음에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무슨 어학원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좀 바뀌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느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차피 대학 입시 경쟁이라는 건 이건 전국 단위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이 뭐 EBS에 누구 강사 아니면 뭐 온라인에 뭐 메가스타디나 이런 데 강사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태워서 어디 강남으로 나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이 이제 관악구 동작구에 있다고 그런 전국구에서 이제 활동하는 어떤 강의를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그 강의 퀄리티를 여기서 이제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애들은 다 빠져나가죠. 예. 저는 철저하게 관악 동작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항상 이 동네 사람이라. 예. 그래서 이제 학원으로 그 이렇게 어떤 학원 이런 브랜드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있으면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거, 그 선생님이 없으면 그런 수업을 못 해요. 여기 인적 결합입니다. 고등부하고는.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 뭐 컨텐츠 뭐 그러니까 보통 그 학원 같은데 이렇게 가 보시면 처음에 애들 어렸을 때 교재 좀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막 보잖아요. 근데 고등부학원에서는 교재 보자는 말 아무도 안 해요. 예, 교재라는 건 뭐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심지어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재가 없어요. 예, 교재가 없고 자기가 수업할 걸 자기가 복사해서 이제 여기서 나눠줍니다. 아이들한테. 왜 그러냐면 본인 교재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복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강사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 고등부 입시학원 하면서 제일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관리인데 저는 이제 애들 만나면 요즘도 이제 중3 애들 고등학교 예전에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오는 시즌인데 만나면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것이 꼭 그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제 친구들을 봐도 뭐 저희들도 그렇고 꼭 좋은 대학 나왔다고 행복하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 나와서 성공하는 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학생 보고 선택하라고 해요. 네가 대학을 안 가도 된다. 근데 만약 대학을 가겠다면 공부는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다 하는 거다. 예, 그게 출발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안 한다 그러면은 저는 안 받습니다. 예, 그렇게 공부 못 하겠다 그러면 못 가니까. 그리고 부모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요. 학원비, 대학 등록금 모아서 나중에 아이가 뭔가 하고 싶은 일 생기면 그때 보태줘라. 아니면 노후 자금으로 쓰시든가. 안 하겠다는 아이를 위해서 그냥 엄마 욕심으로 학원에 갔다가 보낸들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사실 좀 150개가 넘는 대학이 있는데 요즘 뭐 우리나라 그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데가 좀 의미 있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실 별로 그렇게 그렇잖아요. 지방대들 다 없어지고 있고 최근에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통합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런 대학을 좀 의미 있는 대학이 아니면 갈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학이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어린 학생들의 부모님들이시지만 일단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학이라는 건 꼭 보내야 되는 데는 아니다. 그러나 보낼 거면 의미 있는 대학을 보내야 되고 의미 있는 대학을 간다라는 건 그 학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서강대, 성대, 한대, 중대, 경희대, 이대 뭐 이런 대학들이잖아요. 한 20개 정도죠. 우리나라 교육을 들었다 놨다 하는 한 20개 정도의 대학. 그런 대학을 보낼 거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아이하고 뭔가 관계도 설정해 나가고 그게 아니다.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굳이 대학을 보낼 필요는 없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그런 대학의 정원은 다 합쳐봤자 10만 명 이하예요. 한 대학이 보통 2,000명, 2,300, 2,500, 평균 되면 한 2,500? 그러면 이제 10개 대학이면 2만 5천 명이고 20개 대학이면 5만 명이고 그 정도잖아요. 수험생은 50만, 수능 시장은 50만 시장이니까 한 그 10%의 아이들 이제 그런 대학을 가는 거죠. 그 안으로 들여보낼 거냐 아니면 좀 편하게 키울 거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되고 수능을 본다는 얘기는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3, 고1 막 이런 그 시기부터 해야 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거기다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혼자서 공부하려면 잘 못하니까 그 관리가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 있는 그런 뭐 저희는 이제 종일반, 변호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학습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핵심은 이제 질의응답,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학의 이제 출발은 그 부모님과 학생 사이의 이런 의사의 합치인데 대학 입시 마지막은 그 대학별고사예요. 대학별고사라는 건 대학이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을 뽑기 전에 보는 시험을 대학별고사라고 합니다. 그 대학에서 출제한 그 시험이거든요. 면접이라는 이름으로 요새는 제일 많죠. 논술, 구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수업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에 이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비교과라는 건
이런 학생부상에 기록되는 성적 이외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보통 세특, 행특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아이들한테만 맡겨놓을 수는 없고요. 그런 것도 좀 더 케어를 해줘야 되는,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학원에 필요하고, 복잡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저는 이게 대입학원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요. 이런 것들, 저희 선생님들, 국어 선생님들 다 전임 선생님들이죠. 네, 이건 수학과인데, 수학과 선생님들은 이제 숫자 굉장히 많아요. 뭐 쭉쭉쭉쭉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 학원에 다들 이제 올해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전임 선생님들만, 파트 선생님들 빼고 전임 선생님들만 8분이에요. 수학 선생님만. 그래서 니에 내 가리지 않고 이제 아이들 전부 다 이제 케어하는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도 이제 저도 이제 영어 선생님입니다. 저도 영어 수업을 하는데, 지금 뭐 영준쌤, 병희쌤, 뭐 영식쌤, 상윤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클로이라는 선생님은, 국적은 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서울대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저랑 어떻게 인연이 돼갖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제가 이따가 영어 이야기 할 때 클로이 선생님 수업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 생각이어서, 이 선생님은 이런 일반적인 내신 수능이나 이런 수업을 하는 분은 아니고요. 이제 아이들 필요한 디베이트나 아니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가르치는 선생님. 이런 수업들은 사실 필요가 없죠. 지금 대입에서는 거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이제 영어 특기자 같은 게 있어서 좀 의미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선생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학 입시에서 마지막 관문이 뭐 논술 구술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수업도 이제 다 하는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과학 수업을 하더라도 그냥 내신 수준에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한번 선행하는 정도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신, 수능,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연대 논술, 아니면 서울대 면접 여기까지 수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선생님들마다 다 이제 하늘과 땅 차이인데,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이제 마지막 수업까지 다 가능한 선생님들. 여기 물리하는 황상 선생님 저랑 동갑인데요. 저희 학원에 지금 12년째, 고광준 선생님도 저희 학원에 12년째, 김태훈 선생님은 저보다 이제 3살 어린데, 지금 다 현직으로 서울 주요 지역에서 다 강의를 하고 계세요. 대치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선생님들입니다. 이런 선생님 저희 학원은 다 지금 나가서 수업을 하고 계신 그런 선생님들이고요. 선생님도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문 논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리 논술, 이런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원에 좀 독특한 게 E클래스라는 수업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중3 때 애들을 만나서 뭔가 바꿔낼 수 있는, 뭐 영어나 수학이나 바꿔낼 수 있겠죠. 근데 절대 극복 안 되는 건 어렸을 때 독서량이에요. 그건 다시 살지 않으면 극복이 안 되고, 독서하는 습관. 그렇잖아요. 다시 살지 않으면 그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독서 얘기 굉장히 많이 할 건데,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 학원 애들은 이 클래스라는 수업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본인이 일주일 동안 읽은 책 갖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그걸 갖다 나중에 학생부에도 올리는 그런 기초 자료로도 쓰는데, 뭐 그런 수업도 이제 저희 학원에 진행하고 있죠. 이런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컨설팅 팀이에요. 저까지 4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시 로드맵 짜고, 저는 수업을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수업을 하나도 안 해요. 오로지 아이들 상담만 합니다. 계속 입시 상담만. 학생부 봐주고, 세트 고쳐주고, 뭐 학교에 대회 있다 그러면 준비해주고, 뭐 선택 과목 골라주고, 뭐 이런 거 학습 상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 얘기를 이제 쭉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대입을 하는, 그리고 이런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중1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관점을 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학 입시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주 간단하게. 지금 뭐 입시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 가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원서를 내려고 보면 대학에서 전형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전형이 복잡하죠. 무슨 전형, 무슨 전형, 무슨 전형, 무슨 전형 다 있는데, 이 전형을 갖다가 이제 분류하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속아서는 안 되는 건, 대학에서 이제 무슨 전형이라고 하면 그 전형이 이름이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본질이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 전형의 종류를 이제 보통 이렇게 5가지로 나눕니다. 요새는. 그래서 이제 교과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내신만 갖고 가는 겁니다. 내신만 갖고. 내신 몇 점 몇 이러면 합격. 거기부터 합격, 거기 이하는 불합격. 심플하죠. 심플한 그런 건. 근데 교과는 당연히
그 일반고가 유리하겠죠. 내신 따기가 쉬우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교일수록 유리하겠죠. 그럼 대학은 그걸 당연히 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알 거니까 교과를 순수하게 정말 아무것도 안 보고 내신만 보고 뽑는 전형은 좋은 대학은 없습니다. 그것만 보고 뽑을 수가 없는 거죠. 학교마다 다 다른 내신을 보고. 그러나 지금 교과 전형이라는 건 엄연히 존재하고 한 중위권 정도 대학부터는 교과가 이제 막 등장하죠. 예, 중상위권 대학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추천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 지금 그 학종이라는 제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죠. 뭐 학부모 찬스가 어떠네 뭐 이런 그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핫 이슈죠. 그런 문제가.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의 방향이 이제 학부모의 영향력이나 경제력에서 가능한 한 벗어나서 아이들의 순수한 활동에만 좀 제한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이슈가 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없어져요. 이제 제일 먼저 없어진 게 뭐 수상 실적 이런 게 다 없어졌고요. 상을 받아도 예전엔 대회 나가 상 받는 게 굉장히 큰 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활동 전혀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논문 뭐 그 논문이라고 부를 것도 없는데 이름은 뭐 소논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주제 탐구라고 하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뭘 써서 이렇게 내는 건데 그런 것들도 이제 노출이 잘 안 돼. 내용 노출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부상에서 대학의 입장에서 학생을 바라봤을 때 얘가 어떤 애인지를 알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자료 중에 상당한 많은 부분이 기록을 못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제일 황당하냐면 대학이 제일 황당해요. 도대체 뭘 보고 뽑으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참고할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이제 공을 대학 입장에서 전형을 만들면서 공을 이제 학교에 던지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그래갖고 아 모르겠으니까 좀 추천하세요 몇 명씩 학교별로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추천 전형이라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안 좋은 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 안 좋은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방법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 전형의 방식은 그 학교 정원의 몇 프로 이내예요. 그러니까 뭐 고대 같은 경우는 뭐 정원의 4% 이내. 그러니까 정원이 200명인 고등학교면 4%니까 8명 이내에서 고대 추천해달라. 이런 식입니다. 뭐 연대 같은 경우에는 5% 이내에서 추천해달라. 서울대는 이제 학교당 2명씩 추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 추천 전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조는 당분간 안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하고 추천 이 두 개가 물론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건 아닙니다. 가서 또 그런 이 교과를 갖고 또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서류 심사도 받아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수능 최저 그 기준도 맞춰야 되고 어쨌든 이런 그 추천 전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적어도 저희 우리 관악동작에 있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뜻이고요. 저희 학원도 추천 전형을 굉장히 많이 보내죠. 올해도 저희 애들이 이제 원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하거든요.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추천 전형 받을 아이들은 저희 다 관리를 해요, 미리. 얘는 뭐 고대 추천, 연대 추천 어디까지. 수시원서 6장 쓰는데 학교에 고등학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수시원서 6장을 추천으로 다 채울 수도 있어요. 추천을 한번 받았다라는 건 한번 걸러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학 가기가 그만큼 쉽고요. 그래서 저도 뭐 오늘 설명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사실은 제 둘째 때문인데 저도 이제 둘째를 바라보면서 부모님들하고는 저하고는 좀 다르게 볼 거잖아요. 저는 얘는 어떤 전형에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 전형을 하려면 얘는 뭐가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도 이제 추천 전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 그다음에 그런 그 미리 좀 사전 작업을 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이런 게 있고 이 종합이라는 건 그 기존에 이제 원래 있었던 학생부 종합이죠. 이거는 뭐 내신을 안 보는 건 아니고 내신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기록들 이런 것 다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종합 전형은 사실은 대학이 맘대로 뽑는 전형입니다. 대학이 정말 맘대로 뽑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입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종합전형 어떤 아이 학생부를 보고 이게 어떤 학교에 종합전형에 합격할 것이냐 불합격할 것이냐를 이게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로. 저희도 어려운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교과전형, 추천전형, 종합전형을 이 관악구 동작구에 있는 고등학교는 공부를 웬만큼 하는 학생이라면 3개를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내신을 따면서 뭐 서류 준비도 하고 그다음 학교에서 몇 등 안에 들면 3개를 다 한꺼번에 준비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논술이라는 거는 명수는 계속 줄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유효한 입시 전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왜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특정 과목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공부는 잘 못하는데 수학 과학만 잘하는 이과 아이들.
이런 아이들 논술 전형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과인데 뭐 이렇게 골고루 저런 교과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독서량 굉장히 많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은 논술 충분히 도전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세 개가 교과 추천 종합이 수시에서 내신 기반의 전형이라고 한다면 논술은 내신이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나 아니면 이런 대학별고사 논술 같은 능력은 괜찮은데 학교 내신이 뭐 3등급 이하다. 그런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은 논술밖에 없어요. 명수가 몇 명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전형이 수시에서 없기 때문에 논술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근데 이 논술은 사실 준비가 좀 이거는 어찌 보면 서울 전형이죠. 지방은 논술 전형의 합격생은 거의 못 냅니다. 수업이 없어요, 수업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지금 논술하는 제일 좋은 대학들 연대, 성대 뭐 이런 데들이거든요. 이제 그럼 연대, 성대 출제됐던 논술 문제를 누가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 수 있는 수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방 애들, 서울 애들,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 다 아시는 지역에 뭐 대치, 압구정, 뭐 이런 분당, 평촌, 중계, 그렇죠? 관악동작도 가능. 저희 학원이 있으니까 논술 전형 가능한 그런 뭐 이건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막바지에는 뭐 다 이렇게 한 지역으로 다 쏠리죠. 지방에 막 올라오고 막 이래요. 수업 들으려고. 그런 전형이고요. 근데 그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거의 시험 보는 과목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전형이고. 정시는 이제 수능으로만 가는 전형이죠. 그렇죠? 수능으로만 가는 전형인데 최근에 이제 정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게 학생부를 반영하는 쪽으로 정시에서도 이제 내신도 반영하고 이런 쪽으로 변화가 서울대가 일단 발표를 했거든요.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조금씩 정시도 이제 교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형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전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학을 보낸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서를 써야 되고 원서를 쓰려면 전형을 이해해야 되는데 결국 대학을 보낼 때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교과든 추천이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정시든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의 종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결국 승패를 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내신이 안 좋아. 근데 뭐 수능도 안 좋아. 그러면 이제 뭐 논술 하나밖에 안 남는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나는 수능 최저는 안 되는데 내신만 좋아. 그러면 이제 교과에서 수능 최저 없는 그런 대로 원서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가능하면 보통 이제 중2, 중3부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학 갈 때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가능한 전형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채워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안 되는 걸 억지로 시킬 수는 없고요. 가능한 걸 판단하고 예측하고 계획 짜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를 쓸 수 있는 전형을 확보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형이라는 게 뭐냐. 전형은 이제 뽑는다는 뜻이죠. 대학의 학생을 뽑는다는 뜻인데 전형의 본질은 전형 요소라는 것들을 조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추천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수능이든 다 똑같아요. 전형 요소가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 이제 합치는 거예요. 전형 요소가 뭐냐 하면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가지로 보통 나뉘는데 내신이라는 전형 요소. 제가 아까 뭐 학생부에 기록되는 비교과라는 전형 요소. 그다음에 수능이라는 전형 요소. 그다음에 대학이 마지막으로 출제하는 대학별고사라는 전형 요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학이 이제 섞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조금, 비교과 조금, 뭐 이런 거, 수능 조금 막 이런 식으로 이걸 섞는 거예요. 이걸 섞으면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오겠죠. 그 조합의 이름들이 전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밑으로 내려가면 각각의 전형 요소를 또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걸 또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런 건데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이나 비교과라는 거는 해당 학교에서 그 학교 다니는 애들끼리 경쟁한 게 내신이잖아요. 출제도 그 학교 선생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 있는 애들끼리만 경쟁을 해서 등급을 나눈 거기 때문에 내신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교과라는 건 이제 판단하는 형태 자체가 기록이거든요. 기록인데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국어가 있고 뭐 수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그러면 과학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 아이가 과학과 관련해서 어떻다. 이거를 갖다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세특이라고 하는데 그게 요새는 핵심이에요. 다른 게 많이 사라져 버려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이제 종합 의견 행특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록을 보고 사실 우리가 면접을 볼 때도 서류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서류는 대부분 잘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 굉장히 좋은 선생님 만나면 굉장히 꼼꼼하게 잘 써주실 거고, 좀 게으른 선생님 만나면 좀 안 써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이 비교과도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전형 요소 중에서 내신도 중요하고 비교과도 중요합니다만 이 내신이나 비교과는 결국 이 학생을 1차적으로 어떤 학생인지 대충이라도 판단해보자라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0%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고 수능이라는 시험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이제 출제하는 걸 한 나라씩 똑같은 시험지로 보는 거죠. 이제 수능의 맹점은 뭐냐면 일단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똑같은 시험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학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능이 굉장히 좀 기형적인데, 예, 제가 사실 저는 이런 그 수능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많은데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수준의 1등부터 9등급까지 아이들이 같은 시험을 본다? 하루에 딱 본다?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그 회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모든 대학이 국어, 영어, 수학, 탐구라 그래요. 사회과학을 탐구라 그러는데 모든 대학이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탐구를 잘하는 아이를 뽑을 수 없습니다. 다 잘하는 애는 제일 위에 대학을 가겠죠. 근데 이제 대학이 한 중상위권 정도만 내려오더라도 아니 뭐 국어 좀 못하면 어때? 우리 공대인데 수학과학만 잘하면 되지. 그런 애를 뽑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정시라는 제도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전부 다 잘하지 않으면 수능이라는 제도는 전부 다 잘하지 않으면 모든 과목을 다 잘하지 않으면 좋은 데가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또 맹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이 네 가지 전형 요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건 대학별고사예요. 대학별고사. 이걸 제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대학별고사는 이제 다양한 그 장점이 있죠. 첫 번째, 출제를 누가 해요? 대학별고사의 출제는 그 대학에서 하죠. 그 대학 교수님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학에 지원한 애들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별고사는 전공이랑 직접 관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여러 가지를 다 평가하지는 못하지만 그 전공에서 꼭 필요한 걸 대학이 꼭 집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대학별고사는 또 마음대로 출제할 수 있고 이게 그 대학별고사의 이름이 면접, 구술, 논술 이런 게 이제 대학별고사거든요. 제가 이따 문제도 보여드릴 건데 문제 보여드린다 그러니까 갑자기 인상을 확 나보고 그 어려운 걸 보라는 거예요. 그냥 형태가 어떻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대학별고사라는 걸 매년 이제 그 사교육 영향평가 보고서라 그래서 대학에서 출제한 그런 그 시험 문제가 이게 고등학교 교과정을 너무 넘어서서 아이들이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풀 수 없다. 이런 판정이 나면 대학에 이제 페널티를 줘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걸 매년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런 것도 언론에서 맨날 나오고 뭐 무슨 연대가 뭐 사교육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뭐를 받아갖고 뭐 예산의 불이익을 받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건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면접이라는 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변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냈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럼 교수가 나가 이럴까요? 또 물어봐요. 뎁스를 하나 더 깊게 또 물어보고 대답하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추가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죠. 원래 냈던 문제는 나중에 가면 형해화돼 버리고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그냥 교과서상의 대답을만 하는 아이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교과서상의 대답도 못하는 애는 떨어지는 거고요. 교과서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의 질문을 하는 애는 붙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질문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대화를 우리 그 아주머님들의 대화의 특징이 막 얘기를 하다 보면 3분 전에 처음에 질문한 사람의 그런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화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어렵죠. 이건 뭐 이렇게 성차별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참 대화하기가 어렵더라. 예, 그런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대학별고사도 그래요. 면접을 뭐 예를 들면 물리 관련 질문을 했다. 기계공학과에서. 그럼 처음에는 뭐 물리 1에서 질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막 물어보다 보면 물리 2 내용도 나오고 대학 물리에 일반 물리학에 있는 내용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면접 본 아이들 합격생들의 증언을 저희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 물어보대? 그러면 이거요. 나오는 거네. 그랬더니 거기까지만 대답하는 애들은 없어요. 다 깊이 있게 대답을 하는 거죠. 대학별고사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고 사실 지금 우리가 5년, 6년 후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내신 비교과 수능 이런 거 다 생각할 거 없고 대학별고사를 어떻게 잘 보는 아이를 키울 거냐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은 답이 나와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전형 요소를 조합하는 것이 입시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내신 비교과 수능 대학별고사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제가 정말 할 말은 많은데 오늘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걸 하나씩 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비판적인 시각에서 좀 올리려고 하는데 내신의 문제, 내신의 불공정함, 그다음에 비교과의 문제, 비교과의 불공정함.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요번에도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얘가 이제 그 서울대 경제학과를 준비하는 아주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세특을 갖다가 뭐 이렇게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야 네가 좀 갖고 와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고요. 네가 좀 올리고 싶은 걸 갖고 와 이런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그냥 안 보여주고 그리고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검토해봐 이런 선생님도 있고 아예 안 보여주는 선생님도 있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올리고 싶었던 내용 했던 활동도 이런 것들이 안 올라가 있고 그럼 사실 아이가 그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고칠 만한 저런 시스템이 없어요. 사실 어렵거든요. 그 담임 선생님한테 따질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 교과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계속 요새 그 언론에 나오는 게 공정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윤석열의 공정, 뭐 이재명의 공정. 근데 사실은 지금 대선 얘기 갑자기 해서 죄송한데 이슈가 전부 다 그거잖아요. 기본소득, 부동산 뭐 이런 얘기잖아요. 교육 문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교육의 공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해서 저는 좀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교육이 자꾸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얘기는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올려놓으면 그때 보세요. 관심 있으시면 나름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갖고 재밌게 분석 잘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러시고 이제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는 아빠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키우진 않죠. 가끔 보는 아빠. 네, 가끔 보는 아빠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첫 번째, 얘가 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좀 선생님들한테 인본받고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공부를 좋아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칭찬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범생 기질이 다분한. 저랑은 많이 안 닮은 것 같고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럼 제가 생각을 할 거잖아요.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럼 이 아이는 영어 공부를 왜 하지? 영어 공부 뭔가 시키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잖아요. 영어 공부를 왜 하는 거죠, 이 아이는? 이게 제 본질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를 왜 하고 있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저만의 이제 용어인데 나눠봤어요. 일단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맨날 나오는 비판은 이런 거죠. 뭐 영어를 몇 년을 배웠는데 뭐 외국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뭐 외국인이랑 1분도 말 못하고 막 이런 비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에 못 가시면 옛날에 외국 여행을 가면 뭐 예를 들면 공항에서부터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호텔 가서 뭐 써야 되고 어디 가서 뭐 대중교통을 타려고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그런 외국을 여행을 가든 아니면 뭐 이 글로벌리제이션이 진행된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외국인을 만날 일이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소통으로서의 영어. 이걸 보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마도 부모님들이 이런 커뮤니케이션만을 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키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개발세발 몸으로 어떻게 다 되고 대충 다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인텔리전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가 그냥 갖다 놓은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유학을 갈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겠죠? 뭐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갈 수도 있다. 그럼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간다면 이 아이한테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물론 어휘 능력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기 위한 영어 그런 단어들하고 대학 수업을 듣고 대학에서 리포트를 쓰고 대학에서 뭐 디베이트를 하고 뭐 이런 단어들은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단어의 수준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지금 만약에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 안 갔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안 키웠다 그러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항목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중학교 2학년쯤 되면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런 영어를 그러니까 나중에 유학까지 생각하고 영어로 이제 토론하는 능력이나 고급 어휘를 가르칠 거냐 아니면 내신 수능 즉 수업용 영어로만 할 거냐 이런 판단을 지금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고민이죠. 왜냐하면 자 제가 이제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이 내신 영어 수능 영어는 사실 이런 우리 아이가 받고 있는 영어 수업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뭐 간접적인 도움은 되겠죠. 다 영어니까.
직접적인 도움 사실 그렇게 많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 아이 영어는 대부분 다 이런 걸 만드는데 지금 쓰고, 물론 그런 것들이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하는데 기초가 되겠지만, 참 볼게요. 제가 이걸 나중에 이제 삭제할 건데, 그 위에 있는 선생님이, 여기 위에 있는 선생님이 클로에 선생님이에요. 예, 초상권 때문에 제가 편집해서 가렸는데. 그러니까 이 영어 수업은 제가 이제 좀 아까 했을 거예요. 오늘 토요일 오전에 제가 온라인으로 집에서 일주일에 한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업의 목적은 디베이트를 하기 위한 크리티컬 싱킹이라고 비판적 사고력, 그러니까 상대편의 말을 듣고 사실적으로 이해한다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비판적으로 여기가 그 뭐가 문제인지, 논리 어떤 어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 자기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뭐 이런 식의 영어를 하는 거죠, 지금 말로. 예,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책을 하나 정해서 그 책에 있는 주제를 갖고 이제 하나씩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키기가 어렵죠. 안 한다 그러니까. 학원도 다니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냐. 근데 제가 아는 클로이 선생님은 그 전공은 이과, 지금 이제 서울대에서 뇌인지과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과고를 나왔어요. 대학도 미국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과 출신인데 굉장히 인문학적 소양도 만만치가 않고, 예,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이런 식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런 식의 디베이트하고 이런 뭔가 좀 그 학생들 사이에 어떤 그 리서치부터 해갖고 그걸 갖고 이제 정리하고 발표하고 이런 수업에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예, 저희 학원에 영어 특기자로 그 대학을 많이 보냈거든요. 예, 클로이 선생님이랑 같이 한 거죠. 주로 연대였는데, 연대 하스라는 전형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1단계가 그 에세이고요. 영어로 글을 써서. 근데 에세이가 그냥 뭐 우리 집 어디고요 이런 게 아니라 주제에 관해서,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제 에세이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그 인터뷰죠. 예, 면접이거든요. 예, 그런 쓰기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애들을 대학 보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수업을 시키다 보니까 선생님 수업을 너무 잘하세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특기자 전형이라는 건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 학원에서 이제 상위권 대학 보낼 때, 특히 연대에 보낼 때 굉장히 효자 노릇을 했던 그런 전형이었는데, 그게 이제 영어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주로 이제 외고나 자사고 애들이 갈 것 같죠. 예. 걔네들이 많이 가요. 그런데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어떤 특별한 전형에서 특정한 형태의 그 수험생들만 다 뽑으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영어 특기자 전형인데 외고가 싹쓸이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영어 특기자 전형도 일반고 애들이 반은 붙어요. 그런데 외고나 자사고에서 이런 영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큰 아이들이 영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일반고에서 특히 지역적 분배까지 따지면 우리 관악구 동작구에서 이런 영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애들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데서 준비를 하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골고루 뽑아야 되는데 애들이 뽑을 애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이 많이 붙었었죠. 예, 지금 이제 그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애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연대 하스에는 저희 학원 출신들이. 예, 매년 합격생을 냈던 전형인데, 어쨌든 이런 수업을 시키는 목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애가 유학을 가거나 이런 거죠. 아니면 뭐 영어로 된 리포트를 쓰거나 아니면 뭐 취업을 그런 데를 하거나 이랬을 때 좀 지적인 수준의 영어가 필요하고 영어 토론이 필요하고 이런 능력을 위해서 이제 이런 수업을 시키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샘플인데, 제가 이제 영어가 얼마나 다른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샘플을 올린, 이건 내신 문제예요. 이 근처 고등학교입니다. 이 근처. 따끈따끈한 최근에 출제된. 근데 문제만 봐도 문제가 뭐냐면 틀린 데를 5가지를 찾으래요. 근데 밑줄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학교가 요 근처에, 바로 그 근처에 있는 학교인데, 요게 5점짜리 문제잖아요. 예. 요게 한 3세트 내지 4세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5점에서 20점 정도가 요런 문제 갖고 그 평가를 한다는 얘기인데,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 짜증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One of the keys to insect successful survival in the open air lays in there. 여기 틀렸네. 이게 lay라는 애가 동사인데 얘가 타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lay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lie로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ow to lay that help. 요거는 뭐냐면 요 that 다음에 help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제 대신 소위 말하는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레이어라는 단어가 단수라서 헬프 다음에 s가 있어야 돼요. 근데 s가 없어서 틀린 거예요.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밑줄이 없는 거죠. 밑줄이 없고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씩 찾아갖고 5개를 찾아서 이렇게 밑에다 쓰는 거죠. 5개를. 그럼 하나 1점이에요. 그럼 이게 4세트가 나오면 이게 20점이에요. 그럼 이 학교의 영어 그 등급은 요 유형에서 다 갈려요. 예, 여기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다 결정되는 이런 구조.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이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문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수능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 그 애들이 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31번부터 34번까지 4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점, 2점, 3점, 3점, 보통 10점 배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근데 이거는 그 예전에 이제 그 수험 생활을 하실 때 다 했던 친숙한 거죠. 쭉 읽고 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 이런 걸 예, 물어보는 이런 문제고, 이거는 이제 좀 아까 우리가 풀었던 내신에서 다루는 그런 디테일한 문법에 대한, 그러니까 문법을 알아야 문장 구조를 이해를 하겠지만, 그죠? 문법을 모르면 문장 구조를 이해를 못할 거잖아요. 이해를 하겠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S가 붙었네 안 붙었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는 그냥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내용을 이해하면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죠. 단어 알고 쭉 읽으면. 물론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거는 이제 빈칸 중에 31번은 좀 쉬워요. 31번, 32번은 쉽고 33, 34가 어려운데, 어쨌든 요거는 그나마 좀 그런 문제고, 그 다음 문제는 이건 뭐냐 하면, 이건 이제 39번, 38번, 39번이 나오는 유형인데, 이거는 위에 문장이 한 문장이 있어요. 예. 그런데 밑에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그 가로가 쳐져 있죠. 그럼 위에 있는 이 문장이 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아까 빈칸보다는 좀 어렵죠. 빈칸을 그냥 쭉 읽어보고 이제 이게 뭐다라는 걸 판단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글을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글이 어떤 식의 논리를 갖고 전개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거를 해석본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한글로 바꿔놓고 내도 틀려요. 예. 그러니까 이건 영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영어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어에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예. 자,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샘플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내신 영어하고 수능 영어는 다르죠. 내신 영어는 정말 좀 저희 지금 중3 아이들 중에도 이미 고1 수능 모의고사, 고2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1등급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미. 요즘 그런 애들이 많아요. 저희 학원이 이제 중3, 고1, 고2, 고3이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애는 고1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학년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 걔는 고3 모의고사도 그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뭐 그래요, 보통. 예. 걔는 뭐 영어 준비가 아주 잘 돼 있는 상태로 온 거죠. 예. 그런데 걔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영어예요. 공포에 떨어요, 공포에. 예.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이 영어, 수능은 쭉쭉 읽어서 잘 하는데, 내신은 그 걔네들이 선택하는 방식이 뭐냐면, 걔네들이 아니라 저희 애들 다 그런데, 선택하는 방식이 본문을 다 외우는 겁니다. 근데 본문이 보통 이제 교과서 2과 아니면 3과 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지문, 이런 이게 모의고사 지문이잖아요. 이런 게 뭐 적으면 10개, 많으면 20개, 학교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다 외워요. 4주 동안. 예. 그리고 선생님이 검사해줘요. 외워! 그러면 막 말해. 잘 모르겠어. 힌트 하나 주고.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 대한 접근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중3 애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수능 모의고사는 너희들이 꾸준히 열심히 하고 단어 열심히 외우고 문제 풀고 뭐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 건지 배우고 하면 맞출 수 있는데, 내신은 사실 성격도 중요하고 꼼꼼해야 되고, 그래서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저희 애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4가지 커뮤니케이션이냐, 그 인텔리전스 지향이냐, 아니면 내신이냐, 수능이냐. 지금 내신 영어는 안 하고 있죠. 전혀. 근데 판단을 해야 되죠. 그것도. 언제쯤부터 소위 아까 그런 S가 붙네 안 붙네를 따질 수 있는 게, 제가 아이가 이렇게 그 라이팅한 거를 가끔 이제 보내면 제가 첨삭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거 여기 틀렸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 그러면은, 아, 아빠 무슨 말인지 알면 되지 그렇게 따져 뭐 이러는. 무슨 말인지 알면 되지 그걸 왜 따지. 그래도 정확하게 써야지. 이제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빠 나한테 문법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내가 짜증을 낼 거야, 이런 뜻인 거죠.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거 하기 좀 싫어하니까. 그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1번부터 5번까지 그
저게 있고 영어 문장이 있고 틀린 문장을 찾으세요. 옳은 문장을 찾으세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제일 싫잖아요, 그거. 그런 영어를 가르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아마도 올겨울이나부터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것도 한꺼번에 달라 그러면 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조금씩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식 이런 내신 시험 문제에 최적화된 그런 문법 수업을 지금은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시작해야 될 때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디베이트하는 이런 수업은 언제까지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계속 할 거냐? 계속해도 뭐 되죠. 계속해도 되는데 나중에 가면 좀 시간이 점점 부족해질 거고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도 그런 어학원에서 이런 디베이트 수업을 하다 온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걔네들이 한 2, 3년 정도 지나가면 사실 많이 좀 까먹어요. 그런 형태의 그런 뭐 영어를 갖다가 이제 말을 하면서 그다음에 토론을 하고 이런 능력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좀 태야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런 것들도 사실 학교 교육에서 좀 받아서 이런 애들 좀 특화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영어 로드맵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내신 수능만 갈 거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까지 같이 갈 거냐, 그다음에 만약 내신 수능을 간다면 소위 말하는 문법 언제부터 가르칠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수학이죠. 그죠? 입시에 어찌 보면 가장 큰 난관이죠. 그렇죠? 수학 1등이 전교 1등 뭐 이런 거죠. 사실 뭐 수포자란 말은 많이 쓰는데 국포자, 영포자는 말은 잘 안 쓰니까 수학 때문에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 위에 있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제 교과서 이름이에요. 수학상, 수학하,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요거죠.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 물론 저 뒤가 뭐 심화 선택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건 뺐고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들인데. 자, 그럼 이제 일단 문제는 중학교 아이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한다. 그럼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첫 번째 문제는 수상을 언제부터 할 거냐.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은 사실은 수상을 하기 위한 전 단계거든요. 수학상을 하기 위한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가 어느 정도 되면 수학상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돼 있는 건데 수학상을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하고 있는 애들도 있죠. 우리 엄마들은 또 이렇게 또 그런 거 잘 안 까잖아요. 우리 애 어디 하고 있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수학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수학상을 고등학교는 수학상을 1학년 1학기 때 하고요. 수학하는 1학년 2학기 때 합니다. 그리고 수원을 2학년 1학기 때 하고 수투를 2학년 2학기 때 하고 학교마다 다른데 확통하고 미적은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3학년 1학기로 넘어갔어요. 지금. 예전에는 확통을 좀 땡겨서 한 적도 있었는데 확통하고 미적은 이제 넘어갔고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문과를 갈 거다. 그러면 수능 보는 과목이 수원, 수투, 확통이죠. 일반적으로. 물론 선택 과목이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인문계나 인문대나 사회대를 가는 아이들이 뭐 미적을 굳이 선택해서 이과 애들이랑 경쟁을 안 하기 때문에 내용도 어렵고 수원수투 확통을 보게 되고요. 이과를 가는 뭐 공대나 자연대를 가는 애들은 수원수투 미적을 보통 보죠. 기하를 보는 애들도 가끔 있는데 이게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수투가 필수고요. 지금 수능이. 확통, 미적, 기하 이 셋 중에 하나가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시킨다. 수학 공부를 시킨다. 그 수능을 볼 거다. 그럼 목표가 몇 등급이에요? 왜 웃으세요? 말을 안 하고. 목표가 몇 등급이죠? 목표는 1등급이죠.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다른. 목표는 1등급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학을 1등급 받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수학을 저희 학원에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걔네들이 이 수원, 수투 뭐 미적 이과다 그럼 미적 이거를 몇 번쯤 하고 수능을 보러 갈까요? 보통 5회독 하거든요. 일반적인 회독수가 5회독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엄마들이 문제집 5개 푼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문제집 개념은 아니고 조금 뭐 예를 들면 한 3단계쯤 가면 수능 모의고사를 푸는 거예요. 수능 모의고사를 이렇게 푸는 거고 수능 수학은 이제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2점짜리 좀 쉽고 4점짜리 어렵겠죠? 어려운데 4점짜리 문제가 13개가 나와요. 그러면 52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4점짜리를 못 풀면
4등급 이하예요. 4점짜리 어떻게든 맞춰내야 돼요. 4점짜리를 그 이제 푸는 시점이 4점짜리만 다 골라요. 역대 기출 문제, 뭐 시중 문제 해갖고 4점짜리만 다 골라서 푸는 게 이제 4바퀴째고요. 5회독에 가면 뭘 하냐 하면 선생님 이런 것도 풀어야 돼요. 이건 너무 문제가 비인간적이다. 이게 보통 이제 사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교육청 평가원 이런 모의고사나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그 출판사에서 파는 이런 것들 말고 그 이런 그 메가스터디나 대성이나 종로나 이런 데들에서 내부 아이들이 거기 잘하는 애들이 많을 거잖아요. 재생들 중에. 걔네들을 그냥 일반적인 모의고사 풀면 걔네 다 풀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마지막에 풀리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어렵고. 예, 그런 것만 한 번 더 풀린 그게 이제 5회 독재. 그러면 제가 아까 이 근처 고등학교들이 이제 확통이나 미적을 고3 1학기 때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선행의 비애, 선행의 아픔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럼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언제 끝나냐면 기말고사 끝나면 7월 초예요. 그럼 수능까지 이제 110일, 120일 정도가 남거든요. 그럼 그때 확통이나 미적을 처음 3학년 1학기에 배운 아이들이 5회독할 시간이 있나요? 수능이 110일 남았는데 없잖아요. 그럼 이걸 거꾸로 쭉 지금 계속 이제 고2로 중3으로 밀어보시면 언제부턴가는 수원 수투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5회독이 되는 거니까. 이걸 선행의 불가피성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수학을 아는 사람들은 수학을 지금 뭐 이게 해먹은 논쟁인데 선행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뭐 옳다, 그르다, 선행학습 금지법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과를 보내서 수학을 1등급을 맞추고 싶으시면 선행을 안 시키면 못 맞아요. 못 맞아요. 그거는 뭐 애들의 머리가 무슨 뭐 전부 다 피타고라스 가우스는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애들이라면 사회독, 외독 하지 않으면 이제 1등급이 안 나오고요. 나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런 거고, 그 마지막 수능에서 이제 1등급을 맞추려면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과 과정상 미적을 하려면 수투를 해야 되고요. 미적은 이제 소위 말하는 초월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적분이고, 수투는 다항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의 미분적분이에요. 수투를 해야 미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수화를 해야 수원수투를 할 수 있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수상을 언제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수상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저희 아이는 수상수화 2회독 지금 하고 있어요. 2바퀴째. 예, 2바퀴째 하고 있고, 그 원래 다니던 학원에서 수원을 들어가겠다는 걸 제가 그건 아니다 싶어갖고 뺐어요. 뺐고 그냥 제 제자한테 한 명 맡겨서 수상수화를 한 번 다 배웠거든요. 한 번 배웠으니까 이제 문제풀이 하는 건 좀 더 어려운 문제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2회독에 조금 어려운 문제를 좀 다루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200문제 정도 푸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200문제는 많은 게 아니에요. 하루에 30개 정도. 하루에 30개 풀어야죠, 수학 공부하는 사람이. 30개 오래 안 걸려요. 한두 시간? 한두 시간이 풀어요. 하루에 한두 시간. 그 정도 공부를 해야죠, 수학 공부로. 그 정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그 정도 풀리고 있고요. 그 가르치는 친구가 저기 드림타운 사는 그 구암중 당곡고를 나온 제 제자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제자니까, 야, 너 절대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 제일 무서운 건 뭐죠? 안 해! 그러고 만세 부르는 거잖아요. 제일 무섭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천천히, 친절하게. 근데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조교로 일도 하는 친구인데, 그 아이는 이제 그 고1 애들 질문도 받고 뭐 그럴 거잖아요. 수학 질문도 받고. 근데 저희 딸이 곧잘 한다고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마라. 천천히 나가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시키고 있고, 수원을 들어가는 시점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년 언제쯤 되겠죠? 올해는 이제 수상수화만 그냥 쭉쭉 이렇게 풀리다가 충분히 이렇게, 우리나라 수학은 지나칠 정도로 연산 중심이라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수화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수투를 저희 중3 아이들이 그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고등학교 가서 상위권이 될 준비가 됐다 그러면 수투까지는 다 하고 가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저희 학원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수투까지는 다 하고 가고, 저희 학원 오는 애들은 중3 때 저희 학원에 오는 애들은 수상수화를 하고 와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보통 저희 학원에 이제 중3 때 보통 많이 오는데,
수상수화는 보통은 하고 오더라. 수특까지 하고 오는 애들도 있고. 근데 저희 학원 애들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입학하잖아요. 2월 말까지 수특까지 한 번 이상 하는 거를 보통 일반적인 코스웍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트랙을 여러 가지 트랙, 내신 트랙은 내신 트랙대로 돌리고 선행 트랙은 선행 트랙대로 돌려서 한 반에 이제 수학생이 2분 들어가는데 4교시 한 명은 이제 그 내신 트랙을 돌리고 4교시 한 명은 선행 트랙을 돌리고 이러죠. 방학 때는 이제 8교시를 12교시로 늘리고, 겨울방학 때 수학 못하는 애들 16교시로 늘리고, 뭐 이렇게. 아니, 중1 애들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애들, 나중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못하겠으면 대학을 낮추거나 안 가거나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니죠. 우리 애를 그렇게 고생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원하면 시키지 마세요. 본인이 원했는데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런 개념이 없죠. 뭐 놀면 좋고. 천천히 유도하시다가 적당한 때에 자, 우리 가족회의를 한번 하자.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판단을 이제 어느 시점에는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거는 이제 내신 문제입니다. 이 근처 학교에 출제됐던 2차 함수의 내신 문제. 이건 내신에서도 이제 그나마 조금 어려운 형태의 문제예요. 어려운 형태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를 풀려면, 이게 이제 그 수상인데, 수학상의 이제 중간고사에서 가장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제일 그나마 좀 어려울 만한. 근데 이 정도 문제를 풀라 그러면 수학상 한 2회독에서 3회독 정도 하면 이제 풀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을 정상적으로 선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입학한 아이가 3월 달부터 학교 수업만 듣고 이런 문제를 풀기는 쉽잖아요. 푸는 애도 있겠죠. 뛰어난 아이들은. 근데 뭐 제가 애들은 굉장히 많이 만나니까 못 풉니다. 이런 문제는 잘. 이런 게 내신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인데 요 배점이 있잖아요. 여기 2점짜리 문제. 보기에도 쉽죠? 그렇죠? 이건 이제 그 기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기하를 그냥 한 번만 배웠어도 대부분 아이들이 풀 정도의 난이도. 2점짜리예요. 2점짜리. 이런 짧고 쉬운 문제들도 있고요. 이거는 딱 봐도 어렵지. 30번 제일 어려운, 이게 마의 30번이에요. 마의 30번. 예. 그래서 수능은 그 29번 30번을 제일 어려운 문제로 이제 치는데, 29번 30번을 둘 다 틀리면 1등급 아니면 2등급. 29번 30번 중에 한 개만 틀리면 1등급. 둘 다 맞추는 애는 거의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30번 문제를 풀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그 4회독, 5회독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30번 문제는, 이거는 사실 저희 학원 강사들도 30번 문제를 푸는데 잘못 들어가면 20분, 30분 걸려요. 한 문제 푸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끝이 그 제가 아까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밑에 있잖아요. 내신이냐 수능이냐. 아까 영어는 뭐 이렇게 무슨 커뮤니케이션 인텔리전스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여기에 있는 건 이제 내신이냐 수능이냐 대학별고사냐, 그 수리농구술이 대학별고사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제 수학 시험을 보는 끝이 어디냐에 따라서 수학 진도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내신 수학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시로 가게 되면 수능 수학을 안 갖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수학. 그다음에 이제 더 이과 상위권으로 가겠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과 상위권으로 가고 싶어 할 텐데, 남학생들은 아무래도 이과 지향이 많으니까. 그래서 수리농구술까지 이제 가겠다 그러면 이제 수학 로드맵이 좀 달라져야 돼요. 좀 빨리 시작해야 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수능 문제 보여드렸고, 요게 이제 뭐냐면, 이거는 그 연대 논술 문제예요. 뭐 보기에도 좀 거시기 하죠. 숫자가 있다. 근데 이걸 것도 옆으로 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숫자를 긋고 쭉,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숫자를 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숫자 36이라고 세 번째 숫자를 이렇게 1, 36, 2, 71, 30 이렇게 항을 정한 거죠. 그랬을 때 몇 번째예요? 300번째 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이제 소위 수열 문제죠. 수열 문제. 그 다음에는 fn 이퀄 n을 만족하는 모든 의 값을 구하라. 이게 이제 논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논술 그러면 뭐 논술일 것 같지만 논술이 아니라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건데 그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서울대 면접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면접 그러면 이게 그 입시를 모르는 분들은 면접 그러면 그냥 뭐 아버지 뭐 하시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면접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면접은 그 전공과 관련된 굉장히 깊은 지식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구술이에요. 그러니까 면접과 구술의 차이는 면접은 그냥 말로 물어보느냐, 구술은 문제를 주고 종이를 주고 물어보느냐 이 차이인데 구술 이게 이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은 미리 대기실에 가면 이걸 나눠줘요 다. 그래서 다 풀어요 본인이. 다 풉니다. 그래서 이걸 풀었다. 뭐 못 풀면 그냥 집에 가면 되고요. 떨어진 거예요. 풀었다. 풀었다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이제 면접 그 관이 이제 두 분 아니면 세 분이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서 이걸 갖다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설명을 해요. 처음에 말로 해봐 그래갖고 말로 쭉 설명을 하고 야 거기서 이렇게 왜 넘어가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죠.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기까지 갈 거면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수학에. 그러니까 내신까지만 갈 거냐, 수능까지 갈 거냐, 여기까지도 갈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노동력이 달라지는데 이과 최상위권으로 가려면 이런 걸 해야죠. 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하는 과정은 보통 이제 수원수투 그다음에 이제 미적, 기하, 확통 이런 걸 다 가르치고 나서 그 뭐 전부 다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문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는 이렇고 그 교과서를 갖고 시험 보는 건 이렇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디까지 갈 건가는 좀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지금 부모님이 정한다고 그대로 가는 건 아니죠. 당연히 키우다 보면 달라지니까 우리 애가 이런 애라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 우리 애가 아니었네라고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천재라 그랬는데 키워보니까 천재가 아니었네라고 이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설명을 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과학 때문인데 저는 오늘 이 교과 영역을 그 일반적인 이제 과목으로 한 게 아니라 영어라는 그 과목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 그다음에 수학, 그다음에 영어, 저희 아이는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뭐냐면 과학하고 독서예요. 과학하고 독서인데 제일 어려운 건 이제 그 과학. 요게 이제 형식적 분류입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죠. 중학교 과학이 있고 고1 내신 과학을 통합과학이라고 부르죠. 교과서를 고1 과학 통합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건 내신만 하는 거죠. 내신만. 뭐 만만치 않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대학 갈 때 이과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대나 자연대를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걸 해야죠. 보통 이 근처 고등학교들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서 보통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요. 내신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 수능으로 2과목을 보고, 예, 그 중에 한 과목은 이제 전공과 관련이 있으면 굉장히 깊게 해야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생명과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생명과학은 굉장히 깊게 해야겠죠. 지구환경과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구과학을. 뭐 물리학과나 아니면 뭐 기계공학과나 이런 데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물리를 굉장히 깊게 해야겠죠. 그래서 내신은 3과목 보통 수능은 2과목 그리고 한 과목은 전공 관련해서 굉장히 깊게 이런 이제 3, 2, 1 이런 줄여 나가는 거죠. 예, 깊고 과목 수는 줄여 나가고 깊이는 점점 더 깊게 나가고 이게 이제 물화생지 요건데 그럼 이제 저희 애를 보면 이제 5년 반이 남았어요. 과학을 만약에 얘가 과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직 과학은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중학교 그 과학을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학원이나 아니면 종합방학에 보내서 이제 중학교 과학을 배우고 있다 시키고 있다 만족을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애들 만나보면 그 중학교 과학은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대입을 위해서 필요한 과학을 준비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근처 고등학교를 보면 그 과학이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물리원이 있다. 물리원이 그 4%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11%까지가 2등급이고. 수능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신 말고. 그럼 이제 전국에서 얘가 11% 안에 들어야 이제 2등급.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뭐 지구과학 원이 있다. 이것도 똑같죠. 4%, 11%. 2등급. 그래서 이제 물리원 2등급을 받고 지구과학원 2등급을 받으면 이제 평균 2등급이 되는 거고요. 이러면 수시에서 그 대부분의 대학들이 요구하는 과학, 수능 최저 기준 2개 평균 2등급 요거를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1단계 목표죠. 2개 2등급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럼 2개 평균, 그러니까 1, 3을 맞아도 되고 2, 2를 맞아도 되는데
이 근처에 있는 뭐 10개가 넘는 고등학교 중에서 2개 평균 2등급을 한 해에 5명 이상 배출하는 고등학교가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만만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애들은 그래요. 뭐 그냥 인강 보면 되지. 아니, 인강을 전국에 있는 애들이 다 보는데 왜 어떤 애는 1등급이고 어떤 애는 5등급이고. 네, 인강을 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수학 서울대 면접 보여드렸잖아요. 이 물화생지도 똑같은 그런 면접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걸 보게 된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5년이 있는데 이 5년을 로드맵을 어떻게 짜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등과학을 가르치는 게 아이들한테 중학교 1학년 거 배우고 2학년 거 배우고 3학년 거 배워서 뭐 중3 겨울에 통합과학 한번 가르치고 고1 때 들어가서 물리하고 화학하고 이렇게 해서 과학책 상위권을 만든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역시. 예, 그래서 아빠가 과학자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과학적 사고력을 아빠랑 대화 속에서 꾸준히 키워온 애가라면 모르겠으나 대부분 애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학교 애들을 과학을 시키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중3, 중2, 중3, 중2, 중2, 중3. 여기 이제 중2 애들이 지금 중3이에요. 이게 작년 실적이거든요. 올해는 안 시켰어요. 이게 제가 1000월이라는 건데, 그 올림피아드 그러면 일단 거부감이 약간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사실은 한 1년 정도밖에 안 했어요, 이 수업을. 근데 1년을 했는데 천문 올림피아, 일단 왜 천문 올림피아드냐? 그 얘기부터. 올림피아드가 물리 올림피아드 있고 화학 올림피아드 있고 생명과학 올림피아드 있고 왜 천문이냐? 천문학은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을 다 다뤄요. 일단.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전국에서 그 중학교 중등 천홀이라고 중등 천홀에서 한 20명 정도 뽑거든요. 근데 저희 애들이 작년 8명이 뽑힌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만. 왜 안 놀래세요? 전국에서 20명 뽑는데 우리 애들이 8명. 대단한 일이죠, 사실. 대단한 일인데 지금 저희 학원 다니는 애들이에요. 다니는 애들인데 근데 얘네들이 이 천호를 준비하면서 이제 뭘 하냐 하면 물리원 한 번 다 배우죠. 화학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알 텐데 이게 뭐가 생각나세요? 네, 그렇죠. 이게 천호를 내서 이게 이어진 이게 뭐냐면 행성 주위를 위성이 도는 거죠. 그렇죠? 예, 자전과 공전 이런 거. 그러면 이게 뭐냐면 원이에요. 이게 타원이고, 그죠? 타원 궤도를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아까 제가 이제 그 수학에서 수원, 수투, 미적, 기하 이렇게 기하의 첫 단원이 2차 곡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원의 방정식을 알아야 돼요. 이걸 배우려면. 그리고 여기 얘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위성의 속도 같은 걸 또 구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속도를 알아야 되니까 미분적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알지 못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상학함수도 알아야 되고, 미분적분 알아야 되고, 그다음 2차 곡선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제 애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들을 다 공부를 해야 이제 이 수업을 듣는 거고요. 그다음에 뭔가 움직이잖아요. 예, 타원 운동인데 이게 이제 물리에서 나오는 운동 방정식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럼 우주가 왜 생겼느냐? 천문학이니까. 그러면 우주의 생성과 관련해서 물질을 알아야 돼요. 그럼 화학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 그리고 천문 자체가 지구과학의 내용이 그 지질, 대기, 해양, 천문 4가지인데 제일 어려운 데가 천문이거든요. 제일 어렵죠. 거기 지구과학 1에 있는 그 1, 2에 있는 그 천문 관련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호를 선택하는 건 우리 아이들을 올림피아드를 해서 어디를 보내겠다. 꼭 이런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수학이나 아니면 물리나 화학이나 지구과학과 관련된 개념을 학습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이게 그때 우리가 8명 준비해서 8명 다 합격했거든요. 근데 이제 열심히 했죠. 애들 열심히 했는데 이 8명 그 합격한 아이들이 정상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다면 얘네들이 면접을 서울대 가서 해요. 이게 이제 1차, 2차, 3차, 1차는 서류인데 거의 다 붙고요.
2차는 이제 통신과제라 그래서 학회에서 애들한테 메일로 숙제를 보내면 그 풀어서 내는 거예요. 3차는 이제 서울대 가면 그 천문학회에 있는 교수들이 애들 면접을 해요. 아까 구술 면접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면접을 하거든요. 거기까지 통과하면 이제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방학 때 어딜 가냐면 저기 그 전라도 고흥에 있는 천문대를 가서 한 열흘 동안 전국에서 이제 선발된 애들이랑 같이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들이랑 관측도 하고 수업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인데 코로나 때 관측을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애들한테는 굉장히 큰 지적 체험이거든요. 전국에 있는 우수한 아이들, 자기가 관심사 같은 아이들이 모여서 그 학회에 있는 서울대, 연대고대 아주 그 유수한 대학 교수님들이랑 수업도 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경험이 정말 그 아이의 지적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거라서 제가 계속했는데 저희가 이 천호를 지금 천호를 보낸 애들이 50명이 넘거든요. 저희 학원에서. 그래서 그걸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걸 왜 했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 이제 올해는 지금 이걸 출범을 안 시켰어요. 올해 그냥 한 해 쉬자.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 아이들이 중2, 중3 아이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년에 한 번씩 해도 돼요. 학원 입장에서는. 학원 입장에서 왜냐면 모아서 하면 되니까. 중2하고 중3하고 같이 해도 되는 거니까. 이런 과정을 시키는 건데 지금 얘네들이 듣고 있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반 이름이 프리우스라는 반입니다. 프리우스라는 말은 이제 제가 장명한 이름인데 P는 이제 PR이 풀이고요. E는 얼스는 지구 할 때 얼스고요. 유너티는 통합이라고 그러고 이제 모든 과학에 등장하는 주요 과목을 다 같이 공부한다 그래서 프리 얼스 유너티 사이언스 그래서 프리우스라는 반이에요. 근데 이 반 애들이 곧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이제 아까 다 중3이 됐으니까. 근데 이 반 애들이 이 교실에서 수업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빠지죠. 그럼 이제 반이 비죠. 예, 근데 그 시점을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를 과학 수업에 이제 출발시키는 시점을 그때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도 알고, 화학도 알고, 지구과학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결국 이거죠. 중학교 과학을 배우느냐, 통합과학을 배우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현상을 바라보고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현상을 바라보고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과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학문이 원래 이렇게 자연현상을 보고 이게 왜 이럴까를 갖다가 이제 고민하면서 생긴 게 과학이잖아요. 그럼 현상을 보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아이들한테는 없어요, 머릿속에. 머릿속에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이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 녹으면, 그죠? 이과 가는 아이들은 눈이 녹으면 이제 상온으로 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고요. 문과 아이들은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거죠. 아이들이 생각하는, 접근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애. 그런 걸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중학교의 과학 교과 과정은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랑 좀 비슷한데 중학교 거는 좀 암기예요. 이런 현상이 이런 원리 때문에 생기는데 이렇다. 이거 외우는 거죠. 이게 재미가 없어요. 똑똑한 애들은.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쉬우니까 그냥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과학이 암기 과목이에요.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 과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다 이론적으로 증명하죠. 수학을 이용해서 다른 과목 간의 연관관계를. 그러니까 화학도 나중에 가면 다 미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 증명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머리가 좀 과학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애들은 굉장히 재밌어요. 과학을. 과학을 재미있게 생각하는 아이로 가야 되는 거죠. 적어도 1, 2년 안에. 1, 2년 안에 가야 돼. 그렇게 바꿔내지 않으면 사실 이과 가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저희 학원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학원이라는 데는 이게 초중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은 이제 브랜드, 프로그램, 뭐 매뉴얼, 교재 이런 거고요. 고등학원이라는 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사다. 근데 저희 학원에 이제 오는 아이들 중에 중3 애들 중에서도 무슨 뭐 과거 영재고 이런 거 준비하고 하다가 다 했대요. 근데 물리도 하고 화학도 하고 뭐 무슨 하이탑으로 했고 뭐 2까지 했고 시험 보면 다 20점, 30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다른 학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희가 왜 도대체 천월이라는 제가 이제 정책적으로 천월을 고른 건데 천월을 고르고 저희가 이렇게 50명 넘는 아이들을 그동안 캠프를 보내고 작년에도 8명을 전국에서 거의 40%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로 채워지고 이분 때문이에요, 이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천문 올림피아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하는 거의 유일한 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자 아까 제가 서울대 일반 전형 그 수학 문제를 보여드렸죠. 그러면 서울대 지구환경과학과의 일반 전형 문제는 뭘 볼까요? 지구과학을 보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게 이제 1단계가 서류거든요. 2단계가 시험이고. 그럼 1단계 서류로 통과를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가 수업을 듣고 싶어 하겠죠. 그 면접을 위한. 그렇죠? 그 수업이 대추동 가면 있겠죠? 네, 없어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어요. 어떤 때 있느냐? 이분이 그 수업을 개강하면 그 수업이 있는 거고요. 개강 안 하면 그 수업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개강을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이제 선생님 보여드린 것 중에 그 생명과학의 김태훈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이번에 대학 간 애 중에 서울대 생명과학과를 보냈거든요. 이렇게 이제 문영여고 나온 아이인데, 그 아이도 마찬가지죠. 서울대 생명과학과를 가려면 생명과학 면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선생님밖에 없진 않아요. 한 5명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김태훈 선생님인 거고. 그럼 물리다 똑같아요. 물리를 뭐 기계공학과 서울대에서 물리 면접을 한다. 그러면 그 물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5명? 5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생님. 그런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제가 아까 선생님들이 교재도 안 갖고 오고 프린트 나눠주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혼의 위기를 겪으면서 10년 동안 공부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를 농담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진담을 해요. 자기가 외국 서적 찾아가면서 교수님들한테 찾아가서 귀동냥하면서 학회에 참가하고 공부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교수들이랑 세미나를 해요. 지금도.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 같이 이거 야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수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애들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뭐 꼰대야, 뭐 나이가 들었어, 뭐 담배 냄새가 나, 뭐 온갖 가지 수업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뭐만 보냐면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살 이제 우리 아이도 제가 이제 그 과학을 갖다 가르치고 싶을 거잖아요, 당연히 한 번. 얘가 뭐 이과 갈지 문과를 갈지 모르니까 아직 가르치고 싶은데 제가 이 수업을 살살 제가 11월 달부터 제가 이제 1단계가 뭐였냐면 저희 아이의 그 영어 시간표가 화목이에요, 화목. 저희 영어 시간표 화목인데 이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 딱 이틀 오시거든요. 목요일하고 토요일만 오세요. 목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한나절.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는 목요일 날 이 수업이 있으니까 못 듣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금요일을 바꿔야 되잖아요. 금요일을 바꿔야 되는데 이 선생님의 시간표를 목요일에서 금요일을 바꾸려면 한 2년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돼요. 저희 학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얘를 화목반에서 옮겨야 되는데 딴 반으로 물어봤죠, 전화해서. 딴 반이냐? 있대요, 딴 반이. 그래서 갈래 그랬더니 안 간대, 절대. 안 가. 나는 화목반에 있어. 이 아이한테 영어는 화목인 거예요. 이유는 그 시간대에 이제 친구들이 뭐 있는 거고, 그래서 작전을 바꾼 게 그럼 친구들을 꼬셔야겠구나. 다 바꿔야겠구나, 모든 친구들을. 근데 그건 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시켜놓으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과학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아까 물리도 되고 지구과학도 그런 물리, 지구과학, 화학에 나오는 걸 다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상을 물리학적으로 접근하고 화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사고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좋은 수업이에요. 원래 예전에는 고등만 했었어요. 그런데 고등을 하다가 지금 대입이 이렇게 바뀌면서 제가 아까 영어도 영어 특기자 전형이 많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과학도 얘는 특기자 전형이 있었거든요. 서울대 일반 전형, 연대 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뭐 중대도 있었고 이대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지금 특기자 전형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고등 아이들한테 이제 올림피아드를 시켜봤자 별로 대입에서 득될 게 없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바빠서 못해요. 애들이 너무 바빠. 근데 중학교 때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주목하는 그런 우리나라 교육의 이제 포인트가 초사부터 중1인데 초사부터 중1은 물론 이게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그 보통 교육이냐 수월성 교육이냐 이거에 따라 관점이 보통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뭔가 이렇게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 원리를 체득하고 활동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시민 교육 이런 거에 방점이 많이 꽂혀져 있죠. 그래서 정교조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쪽을 많이 강조하는 거고요. 수월성 교육은 결국 그 나라를 갖다 이끌어가는 거는 뭐 5% 10% 엘리트들 아니냐. 이제 그런 애들 길러내야 우리나라가 먹고 살지 뭐 갖고 먹고 살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AI 개발자가 모자라네 맨날 그런 얘기들. 그래서 뭐 무슨 대학에서 뭐 반도체 학과를 만들고 AI 학과를 만들고 막 그런 거잖아요.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보통 교육을 지향하는 왼쪽 그죠? 저는 우회전도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수월성 교육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좀 우수한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 이런 건 지금 우리나라의 부재예요 사실. 특히 초사부터 중1까지는 너무 아이들이 슬슬 이제 그 인지 능력도 좀 깨어가고 공부도 조금 하기 시작하는데 걔네들을 좀 채워줄 만한 컨텐츠가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무슨 뭐 되도 않는 수학 경시 뭐 KMO 다 시킬 것처럼 그랬지만 요새 KMO 누가 시키나요? 그거 옳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그 지점을 채워줄 그런 게 있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학교 과정을 중학교 학교 생활만 하게 만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이 없는 최상위권 대학 진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수학과학에 있어서는. 예, 적어도 수학과학에 있어서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과정에 초사부터 중1까지 그런 그 과학을 갖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럼 중1, 중2 때 중3 올라가기 전에 이때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중학교 과학을 내신 과학을 그냥 그 암기를 갖다 따박따박 시켜서 학교 시험 잘 받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좀 고급스러운 교육 과정인데 애들이 수학 선행이 안 돼서 다 따라와요. 다 따라옵니다. 조 선생님의 그 수업 참여 조건은 그거예요.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된다. 네,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아 그리고 물론 저런 게 있어야 돼요. 좀 뭔가 좀 너무 부잡하면 안 되죠.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거든요. 돌아다니는 애들 교실을 네, 그런 애들이 아니라면 네, 충분히 수업은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씩 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올해 한 저희 애들이 11월 지금 프리우스에 있는 애들이 11월 11월 다 빠져요. 그 반에서 싹 빠지고 이제 고등과정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목요일 시간표 비는 거를 중1을 갖고 채워서 내년 후년 천호를 갖다가 준비시키는 게 이제 캠프도 갈 수 있는 코로나 끝날 테니까 백신 접종 끝나면 내년 천홀 내후년 천홀 이걸 목표로 아이들을 한 프리우스 과정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충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좋을 것 같죠? 그렇게 해놓으면 제가 말하니까 그리고 뭐 지 자식을 가르치겠다는데 뭐 이상한 걸 가르치지는 않을 걸 좋은 걸 가르치겠지. 그럴 텐데 사실 저희 지역에서 이런 설명을 했을 때 이걸 갖다 공감을 이끌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시도했다가 한번 예준이 어머니도 아시지만 접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엄마들 갖고 이런 걸 한번 해보려다가 정말 도저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접었어요. 저희 이게 무슨 차이냐면 고등학생은요 어머님들이랑 대화를 할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희는 제가 뭐 중3 고1 설명해야 하면 어머님한테 늘상 하는 말이 학원에 전화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머님들 처음에 황당해요. 학원에 왜 전화하냐. 저희 바쁘다. 전화를 하지 마라. 근데 뭐냐면 중3 고1 정도만 돼도 학생이랑 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학생이 입시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뭔지를 이해하고 내가 공부를 왜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근데 제가 아까 수학 뭐 단원별 로드맵 이런 얘기를 제가 학생 설명회를 다 하거든요. 아이가 이해를 해야지 엄마가 알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머님들은 그냥 애랑 얘기하시고 저희는 애들이랑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고등학교 부모님들은 수긍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실패를 다 맛봤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안 싸우면 다행이고 가출 안 하면 다행이고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그 부모님들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저랑 화법이 달라서 어려워요 하여튼간. 대화가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이런 반을 좀 만들기가 지금 6월이잖아요. 지금 5개월 정도 아직 시간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걸 갖다 조금씩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이게 그 명수가 만들어져야 이런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우리 8명 된 아이들도 그 반이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서 이거 할 사람에서 뽑은 거거든요. 예, 할 사람.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나중에 가까이 가면 수업을 2번씩 해요. 일주일에. 예,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그것도 좀 언제 하냐면 주말 오전 이럴 때. 선생님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럴 때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천월이 진행되게 되면 제가 아까 2차가 과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통신과제, 인터넷 과제인데 통신과제를 학생이 풀어서 이거를 갖다가 우편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학회. 이게 천문올림피아드 2차 과정인데 그럼 이 수업을 언제 하냐면 이건 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메일로 딱 그 학회 홈페이지에 문제가 딱 발표가 되면 그럼 선생님이 일단 그걸 풀기 시작해요. 정영 선생님이. 근데 그게 하루 걸릴 수도 있고 이틀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업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선생님이 풀어 일단. 다 풀고 됐습니다 그러면 수업해요. 그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을 갖다 다 배운 거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애들이 푸는 거죠. 직접 풀어서.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뺏겨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면접할 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교수들이 그걸 뺏긴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답안이 애들마다 다 달라야 되니까. 당연히. 본인이 이해하는 본인의 언어로 답안을 써내야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업 방식은 저희 동네에서는 좀 이해를 잘 못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학원 시간표를 마음대로 바꿔요? 이런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 수업을 이제 올해 11월에는 한번 개강시켜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인 독서 로드맵인데, 독서를 시켜야 되는 이유.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수학은 좀 늦게 와도 시간을 갖다가 이제 많이 투자하면 따라가게 할 수 있다. 단어를 딴 애들 50개 외울 때 100개 외우게 하면 되고 딴 애들 100문제 풀 때 수학 문제 200문제 풀리면 돼요. 집에 안 보내고. 그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독서라는 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제일 문해력이라고 돼 있죠. 영어로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고 말을 듣고 이해하고 이런 능력이죠. 그러니까 문해력이 없으면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하겠죠.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문해력을 기르는 건 어떤 아이들은 사실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도 이런 능력이 갖춘 애들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부모님의 유전자 내지는 부모님과의 어떤 생활 습관에서 오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대화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말 잘 알아들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빠들은 보통 말을 잘 안 하죠. 알아듣고 싶어도 대화가 없으니까 아니면 이런 딸이랑 대화하는 건 정말 어렵죠. 저도 요새 좀 약간씩 벽을 느끼는데. 예. 그래서 이제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독서죠. 글을 읽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예측하고 정리하고 예측하고 정리하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MZ 세대라 그러잖아요. Z세대라는 얘기가 대부분 디지털로 정보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보다는 영상이고. 그렇죠? 예, 그게 사실 공부를 하는 데는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책을 읽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서점 갔다 왔는데 서점을 의식적으로 가고 책과 관련된 얘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꼬박꼬박 하고 정말 쉽지 않아요. 예. 그래도 조금씩 읽는 것 같아. 많이는 안 읽어요. 저희 애도. 예전에는 꽤 읽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배경 지식인데 이게 면접도 그렇고 제가 대학별고사 말씀드리는데 면접도 그렇고요. 논술도 그렇고 다 사실은 대학에서는 학생을 바라볼 때 딱 관점은 하나예요. 똑똑한가 그렇지 않은가. 너무 쉬운 얘기 같은데 근데 우리도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주제를 갖고 대화를 나누더라도 똑똑한 사람과의 대화는 금방 우리가 이 사람 똑똑하네. 좀만 얘기해보면 대학도 금방 알겠죠. 다루고 있는 이슈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일단 풍부해. 아는 게 많아. 이런 거죠. 박학다식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배경지식. 다른 교과 공부를 할 때도 배경지식은 영어 지문을 읽을 때도 배경지식은 굉장히 큰 아이들이 이제 무기가 되는 거죠. 이거 역시 교과서상에서 배우는 그런 객관식 문제나 아니면 숙제를 위한 이런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애들 가르쳐 보면 확실히 책만 읽은 아이들은 공부를 금방 해요. 그 교과목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배경 지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사와 관련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도 집에서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학. 최근에 이제 미래학이 아주 이슈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10년 후, 20년 이 책들 요새 서점에 가보면 미래학 관련 서적이 쏟아집니다. 아주. 예, 저도 거의 한 달에 한 서너 권씩 사서 읽거든요. 근데 뭐 왜냐하면 저는 대화를 애들한테 진로 관련 상담도 해줘야 되니까 이런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읽죠. 무슨 뭐 가상화폐에 관한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뭐 AI에 관한 책도 읽고, 무슨 그 뭐예요,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책도 읽고, 많이 읽죠. 많이 읽는데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좀 의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그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런 직업들이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는 상당 부분 바뀔 거고, 상당 부분 사라질 거고, 상당 부분 새로 생기겠죠.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대한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역시 부모님들과의 대화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 부모님들도 뭐 그런, 그죠? 오늘 저녁 뭐 먹을까도 고민인데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도 책을 계속 아이들한테 읽힐 필요가 있다. 그런 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학별 고사라는 건 결국 말이든 글이든, 말을 시켜보든 글을 쓰게 하든 간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시험이 대학별 고사다. 대학별 고사 준비를 하는 것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독서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보면 대입의 핵심은, 수학도 중요하고 과학도 다 중요하겠지만 뭐니 해도 대입의 핵심은 무조건 그 독서예요. 책을 읽히지 않으면 성공시킬 수가 없다.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좋은데, 그리고 또 삶이 풍요로워지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아는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좀 더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본인이 좀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독서 정말 중요한데 모든 분들의 고민이죠. 안 읽죠, 그죠? 그죠? 거의 뭐 집에 있으면 쉬는 시간은 다 뭐 친구들과의 톡방에 거의 시간을 다 쏟고 있죠. 그렇죠? 예.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거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클래스라는 수업을 저희 학원에서 만들면서 최소한의 책이라도 읽어야 된다. 독서가 재밌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된다. 이런 고민을 계속해요. 근데 저희 이클래스 담당 선생님도 딸내미가 중1이거든요. 낙성대사 하는데 똑같은 고민 하겠죠. 저랑 뭐 저희도 뭐 대화 나누면 맨날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책을 읽게 할 수 있을까? 무슨 책을 읽고 무슨 대화를 하냐, 그런 거죠. 예. 잘 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는 입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과목별로 이제 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화된 모델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겠죠. 학생마다 다 다를 테니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마다 만나면서 그 학생들이 잘하는 것도 발견해내고, 또 힘들 때는 잠깐 쉬게 해줬다 끌어주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적어도 조금 빠른 감은 있지만 14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 시점에서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뭐 방향성 정도는 설정하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오늘 올 시작을 했고, 제가 요거는 이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건데, 이상하게 혼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잘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 누가 앞에. 그래서 제가 오늘 아는 엄마들 몇 명 와서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앞으로 좀 좀 이기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딸을 위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이제 어떻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큰 굵직굵직한 것들이고, 그걸 갖다 디테일하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또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도 해드리고 그럴 테니까, 어떻게 그 자녀분들한테 저희 딸 이렇게 좀 이쁘게 봐달라고 하시고, 같이 키워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